안녕하세요. 시를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문학평론가 최현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소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책으로 열린 공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가는 도서관에서 마련한 10월 시를 이야기하다 시간을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진행을 맡은 저는 문학평론가는 최현식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두 분 귀중한 우리 작가님과 그 다음에 또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소란 시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시 쓰는 박소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박혜진 평론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얘기할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먼저는 우리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서로 좀 읽은 소감, 느낌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는 최근 시집을 내신 박소란 선생님의 수옥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최근에 우리 젊은 시인들의 어떤 시세계, 그들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고 또 어떤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윤동주 시인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0월 10일 저녁 8시에 우리는 굉장히 뜻밖의 소식에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나 이제 들으셨겠지만 소설가 한강 씨에게 노벨 문학상이 주어진다는 뉴스가 온 나라를 이제 울렸으니까요. 아마 그때 이제 소설가 한강 씨는 아들내미와 이제 저녁을 먹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분명히 그 시간대면 아마 저녁을 먹거나 혹은 휴식을 취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제 그랬던 시간 같습니다. 그럼 두 분 선생님께서는 그 시간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박혜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ንም사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채널에서 그 노벨문학상 발표가 있을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중계를 보고 있었고 그 순간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귀를 의심하면서 깜짝 놀랐던 이제 기억이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것만큼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을 때 이미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노벨문학상 수상권에 진입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벅차고 놀랍지만 또 대단히 놀라지는 않았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잘 아는 대로 이제 한강 소설가는 먼저 시인으로 이제 등단을 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박소란 선생님과 이제 동업자인 것 같은데 또 특별한 어떤 뭐 감회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감회. 저도 그날 외출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막 갑자기 여러 군데 단톡창에서 막 메시지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문학하시는 분들이 되게 기쁘고 반갑게 그거를 받아 안으셨던 것 같고 그 소식을.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간에 이제 글을 쓰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어쩌면 직업적으로 글을 쓴다는 일이 조금은 폄하된다든지 아니면 작가라는 존재가 어떤 좋지 않은 선입견에 갇혀 있다든지 그런 생각들을 이따금 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경사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한국 문학을 지속하는 것을 조금은 존중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지금 마침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 중에 하나가 윤동주 시인에 관한 건데 그 윤동주 시인 관련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술대에서 이제 발표할 건데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수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읽히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가 마침 이제 카톡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강 노벨상 그 소식을 딱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야호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강 씨가 제 3년 후배이기도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TV에서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제 말도 그닥 많지 않은 이제 친구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강 시인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도 느꼈던 게
좀 조용조용하고 말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제 반드시 했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를 분명하게 이제 드러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그쪽 심사위원들이 이제 시적 산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역사와 이른바 이제 그 문학을 혹은 서정을 개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눌 우리 윤동주 시인도 아마 그런 시적 산문의 어떤 자질 혹은 시적 산문에 이제 버금가는 어떤 그런 고뇌와 또 혹은 글쓰기 속에서 살다 간 어떤 그런 시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선생님하고는 이제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윤동주 시인은 정지용 선생은 윤동주의 죽음을 암살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혀서 이른바 옥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29살 청년의 어떤 요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절은 한편으로는 이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청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동주 시인은 따로 등단한 바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지용 시인이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내면서 거기에다 시인 윤동주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말하자면 죽어서 시인이 된 셈이죠.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이뤄진 나라, 즉 일제 식민지 현실에서 또 그 현실을 굉장히 아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웃들에 대한 어떤 소중한 마음, 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두드러지는 시인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언제 윤동주 시인과 처음 만나셨나요? 네, 먼저 박소라 선생님. 네. 저는 뭐 기억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 학창 시절에 그래서 서시나 뭐 자아상 같은 시와 관련한 어떤 문제를 풀면서 그 시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것 같고 조금 재미있었던 경험은 벌써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연변 일대에 취재차,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일할 때 취재차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가도 가봤었고 또 용정중학교도 가봤었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시인이 가깝게 느껴지는 경험을 혼자만의 약간 내적 친밀감이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생가를 둘러싼 그 명동촌 마을의 분위기가 아직 되게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되게 그 볕이 좋고 나무가 울창한 마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곳 분위기가 되게 그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어서 시인을 떠올릴 때마다 거기 그 공기가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동네 이름 자체가 명동 밝은 마을이었군요. 네, 네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른바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고 또 민족 교육도 받고 또 만주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식민현실 거기는 아마 독립운동가들도 있을 거고 친일파들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걸 보면서 나라를 잃었지만 또 한편은 그 아름다운 자연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 박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처음 접했고, 그러니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교과서에서 이제 윤동주 시인과 시들을 읽었는데, 제가 그 윤동주 시인의 사진이 너무 좋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자 쓰고 그 뭔가 되게 굉장히 반듯한 모습? 그리고 시도 읽으면 이렇게 맑게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하니까 제가 그거 사진을 오려가지고 무슨 남자친구처럼 지갑에 넣고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가끔씩 보고 공부하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제가 공학번이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그 마광수 교수가 윤동주 연구로 낸 그 책이 개정판이 출간됐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던 시절에 그 윤동주 연구라는 이제 논문을 책으로 낸 것이 개정판으로 출간된 걸 보고
사실은 그때 윤동주의 작품을 다시 어쩌면 처음으로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읽었던 그 부끄러움이라는 뭐 단어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윤동주의 시가 내가 느꼈었던 10대 때 느꼈던 그 정화라는 게 또 어떤 또 이면의 것들이 있나, 이런 거를 이 20살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마광수 교수의 윤동주로는 당시까지 윤동주를 읽는 시각, 뭐 이를테면 뭐 저항이니 순국이니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나 이제 애국주의를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윤동주 시인이 썼던 언어는 무엇일까, 또 상징은 무엇일까, 또 어떤 미적 장치를 이용해서 대중들한테 자기의 어떤 표현과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윤동주 연구에 있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물길을 튼 어떤 그런 연구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동주 이제 시인이 다녔던 모교의 이제 후배였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윤동주 시비가 있죠. 그 앞에 그 윤동주 시인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그 건물 앞에 이제 시비가 있는데, 거기서 매해 저기 문학제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새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지만 친구들과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시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때가 아주 나라가 어지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울분을 터뜨리면서 또 시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현대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이 얘기한 대로 나한테 주어진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윤동주 시인 연구도 하고 또 다른 한국 현대 시인 연구도 하고 그런 길로 이제 빠져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시를 읽을 때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제 박소란 시인하고도 얘기할 때도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 작가를 혹은 뭐 시인을, 소설가를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 혹은 주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읽어나가게 되거든요. 아마 이제 윤동주 시인만큼 또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여러 이미지를 갖다가 동원을 해서, 동원이란 말이 좀 그런데 관찰을 해서 그것을 자기 시 안으로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수를 놓은 시인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윤동주 시를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 혹은 뭐 어떤 장소, 어떤 배경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동주 시인 하면 저는 이제 참회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최근에 시집을 다시 읽으면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내면의 정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윤동주식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던데,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공간 안에서 불쑥 그 어떤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혹은 내면의 어떤 그 누군가와 만나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어떤 시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그 무서운 시간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뭐 나를 부르지 마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또 조금 유명한 시 중에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로 시작되는 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들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이제 슬픔의 극단에 치우친 나머지 어떤 죽음의 기미 같은 거를 느끼고 있구나. 이런 과정 자체도 되게 정결하다. 시인 특유의 어떤 정결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정령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정령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내면의 정령을 만나는 그런 지점들이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네. 그렇죠. 동주 시인의 시는 대부분 단일자가 나오지 않고 굉장히 둘이서 이제 서로 외면에서 혹은 내부에서 어떤 때는 다투고 어떤 때는 악수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걸 본다면 정령이라는 말이 아주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혜진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방금 선생님께서 악수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 악수가 나오는 시의 한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쉽게 쓰여진 시를 보면은 그 제 마지막 연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10대 때 읽을 때도 읽으면서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었던 장면이 있는데, 우물을 바라보면서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우물 안에 들여다보면 구름도 지나가고, 네,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그에 비친 자기 얼굴도 같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잘 해독이 안 됐었어요. 그게 그냥 쉽게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자기의 내면과 마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아에 대한 성찰의 한 방편으로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의 얼굴을 이 세상의 그 흐름들 사이에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한 청년의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른거렸고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여러 시편들에서도 그 오래된 그 청동을 이렇게 닦았을 때 자기 얼굴이 비치는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비치는 그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자신과의 어떤 대립과 혼란과 그 갈등 와중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와 내가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제 결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어떤 고투 뒤에 온 어떠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네. 거울에 자기를 비춰본다는 이미지는 커다랗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르시시즘, 자기도취, 자아도취, 자기한테 자기가 반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황홀경이 하나라면, 윤동주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닦는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뭔가 먼지가 묻어 있거나 때가 묻어 있거나 그러면은 자기 얼굴을 제대로 비춰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비춰본다는 건 우리가 늘 윤동주 시에서 말하는 성찰의 이미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어떤 시를 뽑았냐면은 이른바 자화상, 윤동주를 제패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첫 구절이 오늘 같은 아주 화창한, 아니야, 구름도 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오면서는 어쨌든 화창한 가을날이 거기에 외딴 우물 속에 흐르고 있죠. 읽어보면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걸 해석하기를 이제 우물 속이니까 어떤 생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윤동주가 그 당시 맞이했던 어떤 간도에서의 어떤 가을 정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상화된 어떤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충만하고 꽉 차 있다는 어떤 의미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지금 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자기를 비춰보는데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돌아서고 그러다가 겨우 간신히 이제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한 눈물겨운 최초의 악수라는 부분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동주의 시에서는 이런 거울의 이미지, 악수의 이미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정령이 따라와서 대화하는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자화상이니 지금 쉽게 쓰여진 시니 아까 이제 그 참회록이니 이제 그런 시들을 얘기를 했지만, 동주시는 사실은 출발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톨릭 소년이니 조선일보니 그때 독자 투구란을 이용해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동주가 이제 가명으로 이제 시를 썼었죠. 거기 보면 그래서 잘 읽어보면 우리가 동주시에서는 이제 동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윤동주 동시 중에서 어떤 시가 좀 기억에 남아있나요? 저는 좀 찾아봤는데, 일부러 좀 찾아봤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시가 편지라고 하는 시였고, 짧은데 잠깐 읽어볼까요? 네. 편지.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이렇게 끝나는 시이고,
이렇게 보니까 36년 12월 정도에 발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겨울에 이 시를 쓰셨구나. 그리고 10대 후반 거의 이제 20살 가까이 될 무렵에 이런 동시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특유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유의 어떤 정결함 그런 것들이 이 시에서도 뭐 눈도 눈이지만 누나 가신 나라에 눈이 아니 온다라고 하는 그냥 그 한마디에서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장식이나 수사나 뭐 어떤 과장된 어떤 제스처 이런 거 없이도 되게 마음으로 와닿는 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마음으로 와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 편지는 결국은 마음으로밖에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주소도 적지 않고 거기다가 뭔가 그쵸 우표도 붙이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한다 보면은 사실은 그렇죠. 윤동주 씨가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전원이랄지 아니면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아름아름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를 써온 것 같은데 역시 이제 동시에서도 이제 그런 기미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 보면 어쨌든 누이와 지금 이별을 해 있는 상태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 정주영 씨의 동시에도 보면은 누이나 오라버니가 이제 떠나 있는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영향도 아마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박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근데 좀 독특했던 게 그 동시인 것과 동시가 아닌 것을 잘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집으로 읽으니까 그냥 이제 시 같은데 동시 같기도 하고 동시인데 또 동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오히려 그 사이의 경계를 잘 못 찾겠다는 게 오히려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사과라는 시가 너무 그냥 좀 애틋했어요. 아주 짧은데 그 붉은 사과 한 개를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넷이서 껍질째로 송치까지 다 너나 먹소. 이렇게 끝이 나는데, 네, 뭐 이제 이 사과뿐만 아니라 많은 시들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랑 뭐, 네, 누나, 그리고 아주 소박한 경험을 함께 한다는 것에서 의미를 두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윤동주가 시를 썼던 그 시대에 그가 사용했었던 모국어에 대한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나라가 없는 말을 이제 썼던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소수 언어를 쓰는 한 이제 지식인인 한 청년이었던 건데 그가 생각하는 그 언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가 생각하는 한국어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 짧고 그 소박한 단어들에서. 사실은 그 지금 사과라는 시를 읽어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읽는 형태 속에서 이제 거의 표준어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동주 시는 이른바 할아버지네는 함경북도 해령 출신이고 음성군이라고 하던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명동은 이제 간도 시대고 거기다 이제 거기서 길림과 이제 명동 용정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또 평양에 다녀갔단 말이죠. 거기는 평양북도니까 또 함경도 말하고는 또 다르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경성에 와서 서울말을 처음으로 이른바 배웠고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가서는 교육으로 이제 배웠던 또 일본어를 갖다가 자기 혼자 소수자 타인의 언어를 쓰는 이제 그런 인물로 남았으니까 그런 언어의 혼종성 혹은 언어의 어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흥미롭게 그 기억을 하고 또 한번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소란 선생님하고 동주라는 영화에 보면은 동주가 그 간도에 가서는 그쪽 말을 쓰고 서울에 와서는 이제 서울 말을 쓰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쵸 이제 우리가 표준어로 보는 또 시와 달리 실제로 이제 동주가 썼던 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흥미 같은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그 영화를 놓고 봤을 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 어떤 말씨를 쓰셨을까 이런 것이. 기록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보면은 뭐 아무래도 20년 동안 간도말 그다음에 함경도말을 썼는데 하루아침에 서울말로 이제 올라오긴 그렇겠죠. 역시 그쪽 어투가
깊게 이제 묻어나는 어떤 그런 말을 썼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만주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가지고 윤동주 시인이 이제 만주에 대해서 어떤 쓴 시들 그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동시도 이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면은 뭐랄까요? 어떤 시들은 굉장히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일, 거기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뭐 고양이나 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다룬 아주 그 동시다운 어떤 시들도 있지만 의외로 그 동주 시에는 그 어릴 적 그 만주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느꼈던 혹은 체험했던 그것들을 조금 나이가 들어서 한 19살, 20살 때 쓴 시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린이의 마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시선을 빌려서 마음을 빌려서 쓴 동시들이 있겠죠. 이제 그 중에서 오줌 싸개 지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빨랫줄에 걸어놓은 유에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서 그린 지도.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놈의 자식 너 오줌 쌌구나 그러면서 저 키 들고 가서 소금 얻어와 하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근데 다음 단락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여기 보면은 꿈에 본이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겠죠. 그렇죠? 별나라에 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빠는 지금 돈 벌러 만주에 가 있습니다. 이 시선이 보면은 만주 별나라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만주에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만주 아닌 남쪽에서 썼다는 어떤 의미. 그래서 윤동주 시에 보면 유난히 보면은 자신이 떠나와 있는 어떤 동경이나 서울이나 그런 데가 시를 쓴 어떤 공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워낙 요것들이 삭제하면서 최초에 썼던 시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선생님이 그 복각을 한 거, 그것들을 새로 이제 옮겨 쓴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렇습니다. 앞부분은 똑같아요. 뒤에 보면 위에 큰 것은 꿈에 본 만주 땅, 그 아래 길고도 가는 건 우리 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면은 만주는 둥그렇고 우리 한반도는 길고 그 모양을 이제 그린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리적인 어떤 뭐랄까요 느낌 이제 그런 정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치면서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죠? 지금 엄마가 들어가고 아빠가 들어가면서 이게 당대 어떤 식민지 현실 혹은 우리 이 민족들이 이제 그 부딪혔었던 어떤 가난함 혹은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제 만주란 곳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가난을 대물림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들을 잘 나타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저항이니 순국이니 이제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동주가 이제 바라본 만주는 어땠는지, 동주가 바라본 서울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읽어본다면 더욱더 동주시가 이제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아쉬운 점이 분명히 동주는 동경에서도 아마 시를 많이 썼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불령선이라는 어떤 명목으로 독립운동을 획책했다는 명목으로 후쿠오카 현무소로 이제 끌려가면서 모든 그 가지고 있었던 도서 혹은 뭐 이제 기록물들을 다 압수당했겠죠. 이제 그걸 갖다 결국 우리가 지금은 되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마 거기에 이제 동주가 이제 동경에서 썼던 시가 남아 있었더라면 동주시는 훨씬 더 풍요로웠고 또 우리한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줬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언뜻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도 이제 동주 시인을 읽을 때 애국 혹은 저항 혹은 뭐 순결과 성찰 요 네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네 단어가 이제 동주 시인을 규정한다는 거는 동주 시인을 더 폭넓고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놓치고 있다는 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네 단어 빼고서 동주 시인을 읽는다면 혹은 동주 시인을 다시 경험을 한다면 어떤 방식의 어떤 그런 방법들 혹은 어떤 거 뭐 행동들 그런 것들을 권하고 싶은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는
윤동주 시인 하면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항 시인의 면모들로 그 정화된 언어들과 성찰의 이제 언어들을 해석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울적함이었어요. 너무 울적해서 담배를 피웠다. 네, 그 짧은 시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깊은 우울과 열등감이 좀 많이 읽혔고요. 그게 이제 식민지라는 어떤 그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는 굉장히 거대한 그 무기력 앞에서 한 인간이 이제 느끼고 있는 그 좌절의 감정이라는 게 그 시대 배경 안에서만 읽히기에는 굉장히 동시대적이고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감들과 열등감은 사실은 지금의 이제 사람들, 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뭔가 돌파하기 힘든 그 우울과 울적함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그렇게 읽었을 때 특히 윤동주 씨가 가지고 있는 근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대적인 인간의 어떤 그 정신적 불안감이라든가 그 불안정함 이런 것들로 독해될 수 있고 그럴 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읽힐 수 있고 네, 현대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워낙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는 큰 것이고 또 그렇지만 거대한 테마로 굳이 시를 읽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고 특히 이제 그 윤동주가 가진 아주 섬세하고 여린 내면이 굉장히 부각되잖아요.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요새식으로 하면 정말 MBTI 정말 트리플 I 정도 될 것 같은 아주 내성적인 어떤 한 사람의 내면이 계속 이제 비치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 시를 읽으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되게 막 그 사람들과의 어떤 자리에서 약간 시달리다시피 하고 돌아와서 시집을 읽는데 그 돌아와 보는 밤이라고 하는 시를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됐거든요. 하루의 울분을 씻을 바 없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흐르는 소리 이제 사상이 능금처럼 저절로 익어가옵니다.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 그냥 나의 일상, 그냥 아주 사사로운 어떤 생활과 같이 놓고 시를 읽어도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동주 시를 읽다 보면 이런 섬세한 내면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제 부딪히는 어떤 고민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나온 사진판 윤동주 시 전공과 거기에 보면은 원고를 정리한 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처음에 초고를 쓰고 그걸 이제 정갈하게 물론 나중에 하늘과 바람과 별것이 수고본 19편 들어간 거 거기에는 하나하나 옮겨 썼지만 처음에 시를 쓰면서는 막 북적북적 낙서도 하고 막 X자도 쳐놓고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 쳐놓으면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대로 시 한 편을 쓰는 것들이 얼마만큼 이제 힘든 과정인가 또 이제 그것 자체가 또 일상과 혹은 자기 내면과 얼마만큼이나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전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은 동주 시인의 뭐 탄생 100년이 지났고 지금 서거 7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지도 벌써 훨씬 됐죠. 70년이 아니죠. 45년이면 거의 80년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한테 오늘날의 어떤 그 동주를 마주하는 것 같은 울림을 주는 게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문제 그런 것들이 다 시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박수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우리 독자들이 요즘은 또 이제 그럴 기회도 많아졌으니까 윤동주가 이제 머물렀던 혹은 스쳐 지나갔던 공간들을 다시 한 번씩 밟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 한 군데 지금 갈 수 없는 데가 있죠. 평양은 우리 보고 적국이라고 하면서 틀어 막았기 때문에 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도 그 다음에 뭐 연희전문 그 다음에 그쪽 뭐 하숙집 뭐 일본 이제 그런 데를 갖다 이제 밟다 보면은 동주가 무슨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데를 돌아다녔을까
또 어느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샀을까 이제 그런 기록들은 남아 있으니까 물론 다 현대화되어 있었지만 그때의 어떤 분위기는 남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면서 다니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커다란 이야기, 즉 뭐 저항이니 뭐 혹은 이념이니 그런 거 말고 그가 진짜 느꼈던 거, 그가 또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을 얼마간이라도 좀 되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그런 성찰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앞으로 또 나는 어떻게 이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멀리 말고 뭐 며칠 앞 그런 정도로 이제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동주 시인의 여러 이제 면들 또 이제 동주시에서 우리가 받았던 어떤 인상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지나 어떤 그의 동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동주 시인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한테 또 살갑게 때로는 아주 준엄하게 건네주는 대화를 받아들면서 그와 함께 오늘날의 또 시를 읽고 또 오늘날의 세상을 밟아가고 어떤 그런 기회가 어쨌든 영령처럼 아까 영령이 아니죠 참 정령처럼 우리한테 슬그머니 다가와 주기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 윤동주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